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13조 원을 투입하겠다.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우리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좀 이럴 때는 냉담하다 싶을 정도로 냉랭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금요일 날 생각해보면 급등하긴 했었었죠. 외국인들 선물의 대량 매도가 다시 한번 쿼드러플 위치 며칠 안 앞두고 나온 것도 조금은 부담이었었습니다. 사실상 경기 부양책 내용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조차 큰 폭의 상승은 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올해까지 한시적이라는 거, 그리고 규모도 크게 업계가 환영할 만큼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외 변수가 중요한 한 주, 이번 주 첫 마감 종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끝난 모습인데요. 종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과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는데요. 오늘장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오후 들어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5% 하락한 192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서 개인과 함께 팔았는데요. 오늘 개인을 통해서는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집계가 됐고요. 기관 역시 300억 정도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이틀째 시장을 지키면서 1,4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사들였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4% 상승한 512선에서 거래 종료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이 시장을 지키면서 15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유럽 중앙은행의 단기 국채 매입 계획과 미국의 추가 부양 기대 속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하락한 1,129원 30전에서 거래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마감했네요. 오늘장 125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23만 6천 원에 거래 종료됐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 역시 0.64% 밀려나면서 31만 1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도 각각 1% 넘게 밀려나면서 SK하이닉스는 오늘장 22,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3%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28,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역시 외국계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4%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장 주당 5,400원씩 하락하면서 11만 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중국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 기대감에 오늘장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당 1,000원씩 상승했는데요. 16,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 반면에 2%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안랩이 오늘장 3.71% 상승하면서 11만 5,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M은 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56,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CJ E&M 지분을 늘린 가운데 오늘장 CJ E&M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2.6% 상승 마감했고요. 29,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4%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인터플렉스가 1.01%, 포스코 ICT도 2.04% 상승하면서 7,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67% 오르면서 6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림산업은 2.25% 상승했습니다. 금호산업 오늘장 5%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GS건설이 주당 1,900원씩 오르면서 7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회의적 평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강보합권에서 35,9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과 기업은행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금융은 0.89% 하락하면서 11,1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BS금융지주도 2% 넘게 하락하면서 11,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강주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포스코는 0.41% 오르면서 36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하이스코가 1.43% 상승했습니다. 고려아연도 주당 6,000원씩 상승했고요. 풍산이 1.79%, 세아제강은 1.47% 상승하면서 10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월요일장부터 활발했던 정치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 임박설에 관련 테마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안내분 주당 4,500원씩 오르면서 12만 5,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솔고바이오는 14% 넘는 상한가 가까운 기록을 했습니다. 1,81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성사료와 써니전자 상한가 기록했고요. 잘만테크는 5.81% 상승하면서 4,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비트컴퓨터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0.36% 하락 마감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0.73% 상승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신우 역시 6%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9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10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관련 테마주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장 바른손이 4.5% 밀려나면서 4,8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제약은 11%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6.32% 하락 마감했고요. 조광페인트 역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7,9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과 러시아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동양 하이스틸은 6%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3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NK도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DS제강이 2.26% 상승 마감, AJS도 4.4% 오르면서 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시장 확장 기대감과 함께 업체들이 잇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관련주 살펴보시면 이니시스가 5.71% 오르면서 9,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모빌리언스가 4.2%, 한국사이버결제는 주당 250원씩 오르면서 11,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KG 이니시스도 5.72% 상승했고요. 인포뱅크 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급등하고 나서요. 오늘 21선까지 딱 와서 아주 예쁜 빨간색 의자에 앉는 코스피 모습 볼 수가 있네요. 2천억 정도 외국인들 그러나 현물은 순매수했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들어보죠.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오늘 조금 빠졌는데 금요일 급등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지수가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소간의 경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주목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고용지표 결과였는데 예상을 다소는 하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이제 상반된 해석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다소는 경계 요인과 기대 심리가 이제 교차하는 부분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지표 부진이 다소 오는 그 펀더멘털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상반된 입장 측면에서는 그 경기 부양책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 즉 미국이 3차 경기 부양책을 좀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대 요인과 경계 요인을 대립을 시키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보합권 등락을 지속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요, 미국 쪽 대선 일정, 무엇보다 재정 절벽 이슈 감안하면은 QE3 잘 하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정도 시기를 그 정도 점치던데요. 이번 주 정책 랠리 이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상승으로 좀 올라설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요?
일단 그 시장은 어떤 확인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QE3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확정적으로 기대되기보다는 기대 반, 어떤 경계 반, 한 50%의 비중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E3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전격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문제가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를 관망 심리 또는 확인 심리 쪽으로 돌려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FOMC 회의 마감 이후에 QE3 정책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 이후의 시장 대응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또 그 이전에 우리는 옵션 만기라는 숙제, 그것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오늘 좀 다시 시작된 느낌이라서요. 괜찮을까요? 롤오버 얘기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그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순매수는 긍정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이어서 월요일 날 오늘도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 다만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 선물 시장에서 모처럼 나타났었던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순매도로 돌았고요. 특히 순매도 이제 규모도 지난 목요일 날에 한 4,400계약 정도의 대규모 순매수가 오늘은 동일한 규모 일단 그 순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다소는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그 FOMC 회의에서 Q3 도입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누적이 됐던 경제지표 둔화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선제적인 어떤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수급 여건은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는 좀 경계를 해야 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기적으로는 다소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야 될 결과물들도 많고 외국인들은 이미 선물이라는 걸 통해서 해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나는 선물도 안 한다. 이제 외국인들도 대비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신데 결국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뭐 공격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의 그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이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은 산업재나 아니면 IT, 은행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곧바로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가 다소 좀 불안하게 나타났고 이런 요인이 그 이번 주 미국 연준 그 회의 결과를 다소 좀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부동산 경기대책 발표로 건설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시세 연속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대응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 후반 미국 시간으로는 13일이죠. 13일 날 발표될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정책 대응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쪽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 대응하지 말자. 오늘 좀 많이 오른 건설주도 포함되고 단기에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님의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체적인 수급 통계 한번 볼까요? 1부에 이어서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또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가 집계상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4,300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보였고요. 거래소에서는 2,1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에서도요, 연기금은 이틀째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의 수급은요, 외국인들이 선물에 4,300계약 정도의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9월 물과 그리고 12월 물에 어떤 이런 베이시스 차이가 상당히 좀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물 선물이 고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선물 투자자들이 좀 더 동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가 나타나기 좀 힘든 구간이 앞으로 좀 며칠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지난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와 동시에 현물을 매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익 거래 매수 차익 잔고만 하더라도 현재 그때 대비 현재까지만 한 3조 이상의 매수 차익 잔고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같이 선물에서의 이런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도가요, 오히려 매도가 나오지 않고 순매수로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3일 연속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차익 거래에서도 순매수가 연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굉장히 좀 시장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게끔 유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은요. 선물에 의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이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2,130억 정도의 순매수라는 것은 이 선물과 연계되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가치 접근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외국인들의 2,130억은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파생 상품과 연결된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중에서 어떤 저평가 종목들의 이 바닥권 매수, 향후 기대 가치를 가지고 매수가 많이 들어온 그런 현재의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합당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로는요,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충돌은 오늘도 역시 많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요, 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사자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반면 기관들은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오늘 같은 경우 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순매도가 나온 점, 좀 새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내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많이 매도를 함으로써 가격이 좀 오히려 떨어진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건설업종만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는데요. 일단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고요. 반면 이제 통신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충돌. 그렇지만 이제 금융업과 은행 관련해서는요, 뭐 큰 어떤 틀에서의 수급의 변화는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수급 특징주 알아보고 싶은데 오늘따라 한국가스공사와 NC소프트가 급락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시장에 우선 잠시만요. 한국가스공사부터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7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도주급의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6.8%.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간의 좀 그 매매 패턴을 본다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기관들의 매수도요. 추세적인 매수세는 계속 이제 이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유상증자 기존 주주들의 주가 희석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요. 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의 어떤 그 출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셰일가스 테마 더불어서 한국을 LNG 허브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 희석 요인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팔고 나가자는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의 어떤 상승이 굉장히 컸던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상승이 제일 컸고요. 일단 악재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요. 일단 상승의 어떤 진폭 속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파란색의 이 기관들의 매수에 계속 이어지고요. 외국인들도 뭐 뚜렷한 어떤 매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겠나 라고 저는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고점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 가장 이제 강한 어떤 저항선에 위치한 상황에서의 기술적 조정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어떤 확대 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업종 중에서 현대건설이 한 1.6%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내수 경기 부양책에 의한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 뭐 현대건설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대건설이 접근하고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모두 외국인과 기관인데요. 모두 다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럽의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지면서 역시 글로벌의 어떤 심리 회복 그리고 8월 18일로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이 종료가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들이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NC소프트,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현대건설 오늘장 특징주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이제 곧바로 NC소프트라든가 뭐 말씀하셨던 한국가스공사가 좀 반등을 줄 수 있을지 내일장 이 종목은 간다. 한 종목만 미리 좀 공개 부탁드릴게요. 항상 좀 어렵네요. 예. 자, 오늘은 한진해운을 꼽아봤습니다. 한진해운 오늘은 소폭 이제 내림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경기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주식은 이 해운주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경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이 수출입 물동량에 따른 운임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해운 운임이라는 게 이제 벌크선, 즉 이제 건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있고요. 그다음 상품을 실어 나르는 상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LNG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구주 운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컨테이너선 운임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벌크선 운임은 아직은 회복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임 회복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아무래도 이제 베타 계속 높은 한진해운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한진해운은 충분히 좀 매수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팔았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순매수로 전환은 안 되었다는 점들은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전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멈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가격대가 기술적으로는 이 15,000원 가격을 살짝 넘어가는 이런 부분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만 좀 잘 지켜나간다면 또다시 한 단계의 어떤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요 15,150원인데요. 이 가격보다 살짝 빠진 가격이 이제 내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지만 선물 만기를 앞두고 보수적인 즉 조금은 좀 싸게 잡자 하는 쪽으로 말씀해 드리면은요 한 15,000원 정도의 매수를 공략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17,000원 넘어서게 되면 좀 많은 매물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를 1차 목표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요 14,000원 정도면 물량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높이는 차트 좋네요. 한진해운 17,000원까지 보자. 약간 눌림목에 공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앞선 수급 분석에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밤 글로벌리 큰 이슈는 안 잡혀 있는 가운데 내일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용종 과장님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짜기 이전에 먼저 오늘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는데 왜 오르지 못했나 이 부분 원인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추가로 6조 더 그리고 올 하반기 전체적으로 1차하고 더하면 한 13조 정도 돈을 더 푼다는 건데 네. 정부가 머쓱할 정도예요. 시장만 보면은. 그렇죠.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일단 뭐 초반에 조금 좋았어요. 근데 네. 이제 후반 들어서 다 빠져버렸는데 크게 일단 금액 자체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좀 안겨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미 1조 위안 정도가 풀린다고 하는데 그 금액 자체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너무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국내 이제 이슈 자체로 내수 부양에 따른 이슈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일단은 뭐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양도세나 취득세가 좀 많이 그 내려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숨통이 좀 트일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영향 자체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후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그 영향을 좀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일단 3분기 내에는 9월 달에 정책적인 이슈, 특히 글로벌 이슈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영향 자체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일단은 글로벌 정책 이슈를 일단 주목을 받은 이후에나 다시 한번 조명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네요. 예. 그래요. 지원 금액도 별로 안 컸고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은 대외 변수가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또 한시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어서 업계들도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사실상 업종별 이제 현황을 보더라도 예. 이게 부분이 한시적으로 됐던 부분인데 뭐 자동차 관련 업종들도 얘기가 많이 하지만 결국은 다 내수 측면에서 수익이 크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과연 이 정도 인하했다고 해서 과연 내수 쪽에서 판매가 더 활성이 되겠느냐. 네. 내수에서 수익이 확실히 날라고 하면은 판매량이 기존의 판매량이 배로 늘어나야 되거든 사실은. 네.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는 기존에 예전에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주가 보양책 했던 그때 시점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금요일날 오히려 중국 관련 이슈들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 그 금액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던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아봤거든요. 먼저 정리된 화면 보시죠. 자, 내일장 주식 사도 됩니까? 내일장의 변수, 내일장 종목을 살 때 필요한 기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되나요? 네 가지 질문 드렸는데요. 자, 최영종 과장님부터 답을 좀 볼까요? 자, 두 분의 답을 미리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최 과장님은 개별 종목 위주로 단기 접근한 다음엔 사도 된다. 김선윤 대표님은 사보자라고 하셨는데 Q3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네요. 자, 최영종 과장님은 해외 이벤트를 잘 보자. 김선윤 대표님은 경기 부양책 플러스 역시 목요일 동시 만기도 체크사항이다 하셨습니다. 최영종 과장님은 연기금이 사들이는 종목 가운데 골라야 된다. 김선윤 대표님은 정책 영향에 따라 대형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최영종 과장님은 지주회사 LG를 내일장 공략주로 들고 오셨군요. 자, 하나하나 왜 이렇게 답을 주셨는지 이유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죠. 최영종 과장님은 내일 개별주 위주로 단기로만 보자. 예. 금요일날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늘 주가 상황을 보기 전에 금요일날 주가가 올랐던 요인을 봐야 되는데 금요일날 주가가 대형주들이 일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 종목에서 다 올랐던 부분이 아니고 일부 종목에서만 좀 집중이 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건설, 은행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외에는 그런 낙폭 가대주 이외에는 상승이 계속 지속했던 업종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조선 뭐 이런 게 올랐죠. 조선 관련주들. 왜냐하면 조선 관련주들이 지금 올해는 사실상 경기가 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년에 턴하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상승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이슈들이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9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1년을 이제 통틀어 1월부터 12월까지 통틀어 봤을 때 9월달이 전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종목에 집중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크진 않고요. 종목 간에 짧게 뭐 하루 이틀간에 계속 순환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종목 간의 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크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단기가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조금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좀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다시 빠졌을 때 접근하신 전략으로 아직까지는 단기 접근을 하시는 게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선윤 대표님은 사보자 Q3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했는데 20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FOMC도 기대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일단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버냉키 의장이 했던 말에 일단 고용의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네. 고용이 부족하게 되면은 안 된다 해서 고용 안정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고용 지표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Q3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일단 절반 이상, 50% 이상 확실하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0일, 13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Q3를 한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서도 일단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지난번 예전에 이제 Q3 할 때 상태랑 지금 현 상태가 굉장히 좀 고용 지표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따라서 아무래도 할 가망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제가 사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업종별 투자 순매수를 보자면은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2,100억을 샀는데 대형주가 거의 2,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특히 당분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영향이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금요일과 오늘 같은 날 5,200억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8월 28일부터 매도가 들어왔던 물량 자체를 다시 한번 다 끌어들여서 사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매도가 들어왔던 부분을 다 상쇄시키면서 금요일 날 오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거의 이제 꽉 차주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나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단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이 확실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9월 FOMC에서 QS가 나올 확률이 사실은 반반이라는 얘기들도 많던데 50% 이상 보시는 네, 거죠? 저는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뭔가 나온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변수 얘기해 보면 우리 최영준 과장님도 그 비슷한 의견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장 변수로 최영준 과장님의 해외 이벤트 꼽으셨는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FOMC 기대감이 어느 FOMC 정도? 기대감도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상 FOMC 회의에서 그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었던데 빨리 나오지 못했던 원인이 이제 아까 고용지표 말씀하셨지만 주택 관련 지표였습니다. Q3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계속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Q3를 출시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이제 예전에 Q1이라든지 Q2 실시했을 때 보게 되면 정책 이슈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 이전에 보통 실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9월달, 10월달 그 둘 중에 실시할 수 있는 확률은 크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9월달에 실시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측면들이 고용 지표들이 또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또 좋게 나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조금 그걸 딜레이하는 측면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Q3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9월달, 10월달 중으로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ESM 합헌 여부도 나는데 지금 시장에서 흐름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합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독일에서 그동안에 마찰을 했던 부분들, 사실상 이번에 이제 국채 매입했던 부분이 3년까지로 한정됐던 부분으로 독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꼼수를 썼던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그래서 이제 독일과의 마찰을 줄이는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12일 날 만약 실시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딜레이가 되고 기존의 정책들이 다시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12일 날 이제 독일 헌재 결과를 FOMC가 사실 이틀 동안 열리니까 첫날은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예. 먼저 시장은 이제 받게 될 텐데 헌재에서 이제 ESM 합헌이다 하면 시장이 와 좋아할까요? 또 혹시나 FOMC 경계감 이러면서 별로 안 오를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게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요. 네. 더 안 좋게 그 시장이 폭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상 유지한 정도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최영준 과장님이 지금 1924포인트 정도에서 폭락이라고 표현하시면 한 몇 포인트 정도까지? 1900 한 저번에 빠졌던 한 1800 한 70선까지도 충분히 열어놔지지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헌 여부가 예상만큼 나온다고 하면은 1900이 다시 깨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 이제 해외 증시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증시 이제 여쭤보기 이전에 김선윤 대표님도 만약에 이게 이제 시나리오대로 잘 안 돼서 뭐 FOMC 포함해서 그러면 전 저점 1870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독일의 이제 합헌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측 자체가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서도 일단은 거의 합헌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자체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위헌 여부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어느 정도 이제 가격선에 대해서는 1900포인트 자체는 어느 정도 지킬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Q3의 기대감 자체가 한 번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그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00포인트까지만 지키시고 1900포인트가 아래로 깨져버릴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일단 홀딩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최영종 과장님도 그래도 쿼드러플 위칭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이제 이어서 다시금 김선윤 대표님의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이벤트만 좀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굵직한 쿼드러플에 대한 예상. 쿼드러플 데이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2009년도, 2008년도 쭉쭉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롤오버 했을 경우에 배당을 받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지금 이제 콘덴고라가 유지되는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좀 흐름을 보게 되면 백오데이션보다는 콘덴고가 유지된들이 그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들어온 측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김선윤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왔던 측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유럽계 자금 쪽에서 프랑스계 자금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었습니다. 차익 통해서. 네. 최근에 며칠 동안에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프랑스계 지금 매물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다시 들어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10% 20% 정도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장중에 이렇게 빠진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시장에서 아까 역시 한 1900 빠지면 매수다. 그때 끄덕끄덕 같은 의견이시죠? 제가 독일 합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1870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합본이 안 됐을 경우에 장중으로는 얼마나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1900이 깨진 지수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전략은 어쨌거나 같네요.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변수는 역시 경기 부양책과 동시만기 한꺼번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경기 부양책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금요일 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의미 자체는 일단은 지금 기대 심리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 역시 기대 심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는 이미 나올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들어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정책 관련 당연히 글로벌 이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과 국내에서도 일단 내수 부양 정책을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12일 날 있을 위헌 여부, 합헌 여부를 결정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FOMC 의견 Q3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은 대부분의 정책 자체의 흐름 자체가 전부 다 우상향하는 쪽으로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다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장 내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 특히 기관들이 금요일 날 4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수익 실현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 줬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큰 폭은 아니지만서도 3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다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만기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순매수 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동시만기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끝날 가망성도 높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동시만기가 잘 풀리려면은 앞서 이제 독일 문제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잘 풀려야 외국인들도 선물해서 이제 황당한 이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거래세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네, 동시만기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앞서서 최영종 과장님도 보통 이때는 배당 노리고 잔고 청산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에 이제 최영종 과장님이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봐라라고 했는데, 연기금 사는 종목 따라 사서 단기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올랐던 업종들을 보면 상당히 올라갔었거든요. 그 업종들이 오늘 시점에서 내일 모레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장 이후에 종목을 접근한다고 했을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연기금 매수로 아직까지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제
월요일날 장 흐름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연기금 외에 외국인 매매 패턴도 봐야 되겠지만은 외국인 매매 패턴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5천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아예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야 되는 측면에서 연기금 매수를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 시즌이기 때문에 투신들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그리고 뭐 지금 기타 사모 이런 쪽에서는 얼마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8월 달부터 많이 샀다고는 하지만은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천억 정도밖에 안 샀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연간 목표치를 한 1%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3, 4조를 예상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도 한 2, 3조 정도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5월달, 6월달, 7월달을 거치면서 많이 못 샀던 부분들을 최근에 경기 불황성이 안정화되면서 매수가 들어간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상승 이후에 매수 강도가 줄어들었던 측면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연기금 매수 종목들이 아무래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저번에 제가 이제 연기금 매수 패턴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신고가 직전에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흔들이 연출이 되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조금씩 박스권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위주로 접근을 했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 매수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연기금이 사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잠시 후에 그 종목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선윤 대표님은 종목을 살 때 이 정책 영향을 감안해서 대형주를 사야 된다 하셨는데 이제 최상위 시나리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풀리면 대형주도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또 오늘 건설까지 해서 웬만한 대형주들은 한 바퀴 다 올라갔다는 느낌인데 어떤 대형주? 네,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일종 중국 정책 관련 이제 대형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네. 종목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풀었을 때 이쪽 특히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0%에서 3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을 좀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과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2008년도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4조 위안 풀었다고 중국에서 함과 동시에 한 달 동안 주가가 30%가 올라졌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지금 다시 1조 위안 그래서 한 180조 정도 시장이 풀리게 되는데 이 영향으로 아무리 못 가도 그때랑 틀리지만 한서도 그때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자체는 10% 이상이 추가적으로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정책주, 특히 중국 정책 관련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그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쪽 기계 관련주이기 때문에 즉 설비 관련주들, 그래서 이쪽 관련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두산 인프라코어 차트 보면서 얼마에 살까요? 가격 얘기 들어보죠, 뭐. 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제가 열어놨는데 잠깐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시작한 횡보 자체가 2만 원을 아직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했죠. 어떤 모멘텀? 중국에서 180조 풀었습니다. 180조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담그시면은 무조건 술이 굉장히 잘 익습니다. 술 잘 익죠. 그래서 지금 담으시면은 무조건적으로 2만 원은 무조건적으로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고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대는 2만 1,000원까지도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자면은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기관들이 오늘 12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좀 전향하고 있다는 거.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수세 자체가 140만 주가량이 금요일이죠. 140만 주가량이 들어와줬는데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책에 대한 영향이 이미 샜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이 눈치를 채고 들어왔던 거고 다시 한번 외국인이 빠르게 담아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본다면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폭 잡아줄 수 있는 가격 무조건 단기간 2만 원 5%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만 1,000원까지 해서 한 7%, 8% 정도까지는 일주일 안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린 매수가로 잡아드린 가격은 9,2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9,300원 좀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내일 시가로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 없다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영종 과장님이 주목하는 종목 뭘까요? 연기금이 좀 사랑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라는 종목입니다. LG는 지주사기 때문에 다 아시는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LG를 들고 나왔던 이유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한 8월 달에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8월 달에 한 6만 원대, 한 2천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최후이동 박스권 상단을 뚫은 상황입니다. 이게 LG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LG이노텍 관련 자회사들이 먼저 한 차례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LG가 같이 따라간 흐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2012년 한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퍼가 한 6에서 7배 수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한 10배 정도까지 충분히 열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게 차트 흐름인데 매물 차트인데 매물 차트 흐름으로 보더라도 그동안에 매물을 뚫고 올라왔던 측면들 그리고 향후 자회사 실적들의 개선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 7만 원 정도까지 조금 열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시가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들이 지주사들 패턴을 보게 되면 장중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4,500원 정도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가는 이제 손절하시는 가격은 저번에 이제 올라갔던 가격 지점 한 62,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 그동안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 들었고 외국인들은 팔긴 했지만은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측면들,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들은 단기적으로 팔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받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LG 7만 원까지 내일 공략주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종목 AS 곧바로 현재 최영준 과장님 거부터 받아보죠. 뭐 성우 하이텍, 아이고 좀 탄력이 둔화됐네요. 네, 탄력이 둔화했던 측면들이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실적 이슈가 계속 있어 왔는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오르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차트 흐름 보시면 그동안에 박스권으로 봤던 그런 이제 14,000선을 강하게 뚫지 못했고요. 다시 매물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매물벽 아래로 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하지만 이제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된 측면이고요. 이제 박스권으로 회귀하긴 했지만 다시 차트가 모아지면서 올라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지난주 종목이었던 호텔신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조용하네요. 네, 일단 단기 박스권입니다. 기다리십시다. 딴 거 필요 없고요. 기다리시면 되고 일단은 뭐 투자자 외국인이나 기관들 특히 뭐 크게 거래량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시면 분명히 갑니다. 좀만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버티기도 쉽지 않죠. 호텔신라 계속해서 홀딩 관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일장 2부도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오후 2시 1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